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장애인분과위원이며 제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혁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과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김순애 분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성년 후견인 제도 바로알기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초 제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사업을 계획하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복지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늦거나 인지 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서 이렇게 커오면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이제 집안으로 치면은 집안에 이제 가장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즉 배부르고 병이 따뜻하면은 그게 최고로 행복한 삶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삶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이 널리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요, 혹은 고등학교를 보낸다, 혹은 대학교를 보낸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결정하나요? 부모님이 결정하나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을 주부로서 오래전부터 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지적장애인 부모대학에 청주대 백승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우익 연구소 소장님 여러분을 모시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단양의 모 장애인 남매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지적장애인 중앙회로부터 청년후견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각오로 후견인 양성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받기로 하고 후견인 절차를 통해서 선임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임시 후견인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2014년 1월 20일 특정 후견인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신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분은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살아계셨지만 그때는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4남매 중 모두가 지적장애인이었는데 두 분은 가까운 곳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어머니와 대상자 남매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중 2014년 4월 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대상자는 동생은 이웃에 살고 있던 다문화 여성 재수 씨와 그가 데모라고 부르는 아주머니와 둘이 어머님 만나러 가게 해준다고 차를 타라고 하면서 대상자 의사와 상관없이 동네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시설로 보내진 사건이었습니다. 매일 보이던 남매가 보이자차 동네 주민의 제보로 인권과 가족 해체 문제로 방송에 제보하여서 여러 방송에 나왔고 그로 인해 시설에 입소되었던 두 남매는 원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자 지자체와 여러 기관과 봉사자님들의 후원으로 지금은 리모델링 되어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로 입소시키면서 우리 대상자 앞으로 되어있던 현금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동생 자녀의 보험금으로 지출돼서 올 7월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인 처인 외국인 며느리와 데모를 알려진 이모 씨와 함께 아들인 조카 앞으로 해놓고 대상자 토지 명의를 막내 동생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소득관리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통장 관리를 과거 주민이 관리하였으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였고요. 스스로 판단하여서 정리정돈이나 식사 마련, 청소, 목욕 등은 일부 도움을 받아서 수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특수교육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기본 생활습관 형성이 미흡하여서 개인위생이나 의식주 해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후견인과 활동보조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의 인지도를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부분 대상자 가족이 어린 시절부터 간단한 심부름, 집안일, 농사, 허드렛 일을 습관적으로 시켜서 그것이 잘못됨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또 일부 어르신들은 뭐타러 시설에 데려다 놓았어 마을에 일할 사람도 없는데 일 좀 하게 내버려두지 하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의 가족의 문제점을 보면 지적장애인 걸 모르고 결혼한 재수씨 다문화 여성으로부터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가정의 갈등이 있고 지적장애인의 올바르지 않는 인식과 다문화 여성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동료 부녀회장이었던 부모녀가 이가정으로 들락거리면서 참견을 하고 후견인을 없애고 활동보조를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동생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원활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후견 활동을 하면서 지역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14년 3월에 그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전화를 하고 일하는 집 주인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이분들을 일을 시킬 때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이분이 일하시는 걸 원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셔서 이분 당사자과 합의해서 계약한 대로 지불하라고 부탁하였고요. 지난 토요일에 산에를 갔다 오고 있는데 대상자분이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집에 지금 냉장고 넘기고 어떤 아저씨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전화를 바꿔달래서 이모저모로 제가 수소문 해본 결과 이분들을 어머니가 다쳤을 때 이 두 분을 이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로 보내버린 이 다문화 여성과 동네 부녀회장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또 일하시는 분한테 중지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려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제 지원학을 연계해서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복지관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병원 진료 통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욕구를 보면 온 가정에서 가족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컸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재산관리 문제로 1,800만 원이라는 막내 동생 앞으로 자녀의 보험금으로 지출된 부분 찾아오기가 있고요. 또 동생 앞으로 된 토지 소유 명예이전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동생 가족과 분리돼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인 다문화 여성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후견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현재 2급으로 되어 있지만 3급 같은 2급이어서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다문화 여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분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이분들의 마음대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견도 하다 보니까 특정 후견에 관한 사항들이 있지만 후견 활동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후견인을 관리 감독하는 피후견인 후견 사무의 이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견인은 누구나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고요. 제가 후견 활동을 이제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월 초에서부터 월 말까지 그 가정의 통장 관리라든가 그분들의 사회 일상 생활을 내용을 한 달 동안 정리해서 사회복지과에 보내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면에 살고 있으니까 면회 사회복지하고 지자체 사회복지과하고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모회하고 세 군데를 한 달 동안 정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후견 일을 하면서 정말 제천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후견 서비스를 해야 할 가정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을 후견 서비스와 연결해서 직접 장애를 권리를 찾아주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공공회의시인데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요. 지금 초창기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나중에 잘 정리해서 사례집을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례집도 낼 계획인데요. 거기에 또 중요한 사례로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박희석 원장님 주시겠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그 성교도 현재 도입의 가장 최종 목적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정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거주시설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 또한 거주시설이 장애인 인권이 사각지대 중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시민들 거센 비판에 휩싸여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든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이 자리를 빌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그 거주시설 스스로 장애인의 인권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와 분리된 폐쇄 공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시민과 함께 거부한 세상을 꿈꾸는 열린 지역사회라고 하는 인식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그 성년 후견제와 관련해서 한두 차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후견인 당사자로 활동하는 게 왠지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해보지 못한 지금 이 분야의 문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듭 사양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수아 센터는 일방적인 밀어붙이는 압력에 의해서 끌려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면 뭐 한마디 더 뻗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사실 날밤을 샜어요. 계속 예비 출장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공부가 계속 있어가지고 날밤을 새워서 그 인터넷에 뒤지고 자료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말 좀 그래도 이랬구나. 야관을 정리했고 그 중에 제 생각을 좀 담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께서 와서 특강 형태 지원 특강 형태로 해주신 내용이라서 뭐 딱히 더 각각까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12쪽인가요? 후견 대체 제도를 충실히 이용하더라도 후견은 평균 이용자가 0.1, 0.3%가 적절할 것 같다. 그 이유를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게 앞서 시행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 정도가 됐을 때 투여들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후견 대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혹시 후견 대체 제도가 지금의 어떤 거주시설이 그 대체 제도 역할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시행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좀 이렇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가 최근 크게 강조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권리를 때로는 침해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초 시작할 때 거주시설 입소자,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다만 가족이 장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용무함에 불구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직 거주시설에서는 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야말로 시설 입장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거주시설 입장에서 이 장애인 후견인 제도를 깊이 있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갑자기 후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설에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정보를 요구하고 그 시설과 협의 없이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거주시설도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사각지대에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예가 꽤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이 장애 후견제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그 시설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그 본인이 친정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의 형님 되시는 손익 동서와 함께 수십 년을 살면서 살림을 배우고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자기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비를 나오는 돈 일부와 본인이 생활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작은 소득을 모아서 한 1,500만 원 정도,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인데, 15년 전 일인데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통장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한 20년 동안 전혀 그 돌보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던 친척 부모가 통장에 돈에 보이는 것을 어떤 소문 중에서 듣고서 동서도 모르게 시어머니 딸을 불러내가지고 그 돈을 가로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한 집에서 동서의 자립생활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왔던 동서 입장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니까 더 이상 안 되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놓은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5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이분이 소아비 장애인이었는데 청년기에 형님되는 사람이 그분을 우리 시설에 맡겨놓고 그 땅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시절에는 용인이 그렇게 뜨는 지역이 아니라 땅값이 별거 아니었었는데 이제 용인이 신도시가 되고 나니까 땅값이 엄청 부풀었을 거 아닙니까? 수억 원대의 재산을 동생은 이미 정신장애로 인해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자기가. 사실 시설에 와서 그것 때문에 서류들을 요구하고 했을 때 아마 제가 그 제3자 입장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개입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개입을 하지 못한 결국은 고사를 뺏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 당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성년 후견 제도가 있었더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시설, 특히 거주시설,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주시설에서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년 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은 활동비가 10만 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박희석 원장님께서 숙련후견제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은 핵심만 골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많은 엄마들의 또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을 여러분들도 또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실제 그 현장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었으나 저의 목표는 아이가 자기 자신의 신변을 처리할 줄 알고 또 자신의 그 마음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많은 정말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성년 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듣고 또한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오프라인이에게 물려갈 때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애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전혀 또 흔들림 없이 대답한다는 거죠. 우리 집에는 배고픈 우리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부모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3자의 이야기지 당사자가 아니고는 말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열리는 이 현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사회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늘 부모로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아이보다 하루 더 늦게 가는 것이 지금도 부모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가 아니라 내가 한 손을 놓았을 때 이웃이 그 한 손을 잡아주는 세상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까지 많이 애쓰고 노력했으니 이제는 그 손을 놓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내 아이를 책임져 주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것이 이 자리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저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배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과 또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편견 없는 세상,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저에게 맡겨준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장애가 있다 해서 늘 돌봄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것이 5가지가 있어요. 태권도, 미식축구도 좋아하고요. 대세도 잘하고 싶어요. 가수 되고 싶고요. 체육도 배우고 싶어요. 월급 차면 어머니 새해 선물로 사주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 교습 말씀은 하이데 다 못지만 다 나타나는 여기서는 열심히 하이데 사람은 됐습니다. 다만 다 되면 대학교 가고 싶어요.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인솔을 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은 야외에 나가서 뭐 래프팅을 한다든지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교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후견을 대체하는 신탁제도입니다. 이 신탁제도가 빨리 이렇게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것은 사회 운동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장애 자녀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후견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100분, 500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같이 특정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미국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입법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올해 약 한 100분 정도가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제주도 충청북도죠. 시범적으로 15분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심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버지 선생님 좋아요. 감사해요. 예.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꿈같이 들려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겪은 바로는 한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데, 시설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모라는 분이 뭐 5년간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모녀를 계속 지금까지도 정신병원에 데리고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후견인 제도까지는 아니고 보호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좀 꿈 같은 얘기 같아요. 제가 겪은 바로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집행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후견자가 뭐 이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를 이제 아무리 그 당사자에게 이제 조언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조언의 말로 그치긴 했지만 어쨌든 후견인이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경우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금전적이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돼서 뭐 이게 말 그대로 사기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야 법원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소를 해요. 고소를 안 하면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고소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처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속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민사적으로 돈을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돈을 빼가버렸다, 형제들이. 그럴 때 그 돈은 사정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사정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후견인을 선임해가지고 그 피해가 크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빨리 이야기 감옥에는 안 보내지만 찾아올 거는 다 법적으로 다 찾아오게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도 가능하고요. 시각장애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성견 후견인 제도의 대상자는 보통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쪽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지 정도는 되지만 아무래도 뭐 행정적인 업무를 볼 때 그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정말 어떤 그 좋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시각장애인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상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방향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근데 시각장애 때문에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이 정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을 충분히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사회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을 잘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남들에게 쏟기 쉬운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못 보시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유용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그 범위를 더 넓히자. 신체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후견인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영역을 더 넓히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멀지 않는 이제 그 장애인은 우리 신체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청각 장애인 생각해 보시면요. 청각 장애인이니까 의사소통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아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서 화이팅 한 번만 더 외쳐볼게요. 저희 홍준표 교수님도 하나, 둘, 셋.